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폭우에 따른 미호천 제방 붕괴로 차량 15대가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 일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차도 내부는 그야말로 진흙탕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의 범행으로 30대 딸이 숨지고 60대 어머니가 다쳤습니다. 지난 15일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아내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정말 가슴 아픈 또 월요일입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초대형 역대급 태풍이 쓸고 갔을 때나 볼 수 있던 피해 규모인데 정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네요. 인재라는 말이 나와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정체전선 충청과 남부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 뿌릴 거라는데 수해 복구를 할 틈도 없이 또 퍼부어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인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외출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자, 일단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현숙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반 없는 주말은 너무 심심해요 하신 홍순복님, 보면 화나지만 속 풀리는 방송 사반 하신 황상민님, 저 이직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홍수연님, 자, 그리고 바로 옆 오송에서 참사가 났는데 음성군에선 어제 수영대회를 강행했습니다. 이거 너무합니다 하신 이정민님, 엄마랑 같이 사반 보시는 이서연님, 부여의 강미숙님, 박노차님, 정말수님 모두 사랑하고요. 자, 저희한테도 많은 또 수재민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이 답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충북 청주시 강내면에서 식당하고 계신다는 김현아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희도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정말 눈물만 나네요 하셨습니다. 자, 현아님을 포함해서 모든 수재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립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저희가 이 비 피해와 관련된 소식은 사건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일단 반장픽은 다른 뉴스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시죠. 분명히 배달됐는데 뿅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길을 걷는 저 두 여성. 자, 그때 한 여성이 잠시 허리를 숙이고 뭔가 유심히 보더니 화면에서 사라지죠. 자, 같이 걷던 일행이 뒤돌아서 어디 갔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손에 웬 흰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가더니 저 흰 봉지, 그걸 갖다가 자, 왼쪽에 있는 저 검은 봉지 속으로 쏙 집어넣는데요. 자, 바로 저 흰 봉지가 정체가 뭔 짓이었냐? 바로 가게에 배달됐던 치킨 봉지였습니다. 세상에, 그걸 저렇게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자, 당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게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가게 앞에 놓인 닭을 한 여성이 가져가는 장면인데요. 당시 사장님이 예약 손님 부탁받고 업체에 손질한 닭 7마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병원 다녀오는 사이에 이거 어떡하죠? 했더니 업체 측에서 그냥 가게 문 앞에 두고 갈게요, 닭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이 바로 앞이어서 몇 분 만에 바로 가게에 가지러 왔는데 그 사이에 닭이 없어져 있었던 겁니다. 가게 앞에 또 하필이면 CCTV도 없어서 옆 가게 CCTV를
확보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성 2명이 걸어가다가 한 여성이 이 닭이 든 봉지를 보고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딱 잡혔습니다. 이 봉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약 주문한 닭 7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금이 5만 원 정도였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신고인데 그 당일 예약 주문받고 이 닭을 샀던 거잖아요. 그 손님에게 음식도 팔지 못해서 굉장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와, 7마리가 든 봉지인데 세상에 그걸 보고 이걸 누가 버리고 갔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런 류의 절도 사건들에서 잡으면 피의자를 잡으면 99%는 누가 버린 줄 알았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닭이 상한 닭도 아닐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요. 지금 막 오늘 바로 요리를 해야 될 그런 닭이기 때문에 신선도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그런 닭일 거란 말이죠. 이건 뭐 명백하게 절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금과 관련해서 저 닭 5만 원, 그 5만 원이 피해 금액의 전부가 아니고 예약해서 판매를 했으면 얻을 이익도 손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피해 금액이 적다고 경찰도 손 놓을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잡힌다. 처벌받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본인이시거나 주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도망가도 소용없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차에 저렇게 타더니 금방 내려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차로 가더니 이번에는 차 탑니다. 그럼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자, 바로 차도둑이었어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로를 차단하자 그걸 그만 내릴까요? 아닙니다. 그걸 또 뚫고 가려고 뚫었습니다. 도주합니다. 자, 막 계속 가는데요. 저기 주유소에 있다. 주유소에 있네. 주유소에서 막 빙글빙글 돌더니 갈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거겠죠. 도로로 나왔어요. 또 도망갑니다. 야, 계속 추격을 하는데 앞을 막으니까 또 그걸 피해가고 또 또 그걸 돌아서 가고 야, 그만 좀 가. 자, 그러는데 자, 차가 말이죠. 저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또 출구를 막으려고 앞에 차단을 했는데 저 뭐야? 왜 잔디밭 위에 올라가 있죠, 차가? 알고 봤더니 바퀴가 빠져서 꼼짝을 못한 겁니다. 자, 너 내려 임마. 빨리. 자, 바로 법인 검거. 야, 승현님, 그냥 잡히면 되지.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라는 자동차에 탔는데 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네. 그리고 다른 자동차에도 갑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시동되는 자동차 딱 타자마자 이제 자동차 타고 도망을 가는 건데 지난 4월 4일 충북 영동군에 있는 위치한 병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실 이런 상태로 지금 도망가고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또 다른 차량 경찰차가 막아서니까 그 차를 다시 도망을 가서 지금 상황에서 그 위에 바퀴가 지금 꼼짝도 못한 잔디밭에서 바퀴가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잡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잡혔을 때 단순히 그냥 차량 절도라고 보지 말고 이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 대한 위해도 있었으니까요. 저런 행동 진짜 딱 부러지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개념 좀 챙깁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차량 딱 보시면 아시겠죠? 소방서 차고 앞에, 출구 앞에 버젓이 저렇게 불법 주차. 당장 차를 빼라고 전화를 했더니 또 통화가 불가합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 한참 뒤에 나타난 차주가 왜 전화 안 받았어요? 하니까 어머머머머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정말. 그랬다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심지어 차주 짐까지 저렇게 들어주면서 빨리 가세요. 치우세요. 이걸 목격한 한 시민이 저걸 촬영을 해서 신문고에다 그걸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소방관 한 분이 그걸 하지 마시라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네. 저거 밀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파손돼도 보상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경우 소방기법법상 저차 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각종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 각종 민원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견인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제보자가 저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딱 찍고
이제 소방사업처럼 불법 주차돼 있으니까 2차 견인 안 되냐? 그때 이 소방관이 저기 신문고에 신고하시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 그랬더니 상급자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막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은 좀 의혹인데 이 맞고 결국 신고를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분이 신고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진 촬영에 비협조했던 그 소방관이 심지어 저 차의 차주의 짐까지 들어가지고 주면서 보내더라. 그러니까 이게 혹시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게 약간 작성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젊은 소방관들도 다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고참 소방관은 왜 신고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저렇게 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뭔가 인적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그러니까 아까 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네. 이래저래 그 소방관들도 피곤해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진 보시죠. 자, 어느 공원 돌다리 앞입니다. 호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출입 금지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세상에 테이프가 덜컹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돌다리에 맥주 캔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장님, 설마 네.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서 저기 걸터 앉아가지고 맥주를 캔을 마신 건가요? 네, 그렇게밖에 뭐 추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께서도 그렇게 추측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제 맥주를 하나 사들고 와서 여기가 천안 서북구 물총새 공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맥주를 가지고 와서 저기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테이프가 쳐져 있으니까 이제 가기가 좀 귀찮잖아요.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고 돌다리에 가서 그냥 맥주를 마시고 온 것 같은데 이 제보자께서 정말 우리 목숨은 하나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하셨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나야 어떻게 되겠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 지금 봤듯이 너무 위험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사장님은 변신의 귀재. 자, 지난주 한 유튜버가 야외 방송 도중 우연히 찾은 한식 뷔페집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떠? 나가! 안 팔어! 뭐 쫓겨났던 일 전해드렸잖아요. 그 뒷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뭐 하셔? 아이, 침부터. 못하는 X가 다 증거 있거든요. 뭐라면 뛰어. 아유, 결혼은 미안해.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값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좋게 해결됐으니까 이제 가볼게요. 나는 이제 그동안은 진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돼요? 또 제가 밥 먹어도 돼요? 조금만 안 먹을게요. 자, 뭐 저한테 사과하셨으니까 오케이, 사과하시죠. 자, 화해하시죠. 저 밥 다시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악수했던 손을 확 빼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한식 뷔페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담았다 이런 이유로 사장에게 타박과 욕설을 들은 유튜버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니까 태도를 180도 바꿔서 사과했다 이런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업주가 온갖 타박 또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유튜버가 이렇게 신고하면 벌금은 나올 거다라면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업주는 경찰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젊은 불 미안하다. 내가 나이값도 못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태도를 180도 바꿔서 낮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돌아가고 나서 그럼 저 밥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렇게 업주가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태도를 180도 바꾼 거죠. 그러면서도 유튜버는 상황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 가게에 불이익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먹겠다고 하는데 그 악수했던 손을 뿌리칩니다, 사장님이. 자, 소장님, 이후 또 다른 유튜버가 해당 가게를 찾아서 직접 좀 취재를 했다면서요. 네, 이제 또 다른 유튜버가 이 한식 뷔페가 이슈가 되니까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직원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유튜버 아니세요? 그러면서 다른 유튜버인가? 이러면서 그때 좀 우리가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생겼다. 그 사장님께서는 좀 먹을 만큼만 가져가 달라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시는데
했는데 그날 컨디션도 좀 안 좋았고 상대방에서도 좀 뭐라고 하니까 좀 계속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원이 아니 음식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부패가 어디 있겠냐. 많이 드셔도 된다. 이게 오해인 것 같다. 이제 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좀 해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청소도 정리도 안 하는 아내입니다. 자, 오늘도 이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죠. 네, 너무 더러운 아내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남편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결혼 1년차 부부고요. 결혼 전에 몇 번씩 아내가 남편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깔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뒤에는 청결에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라서 너무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 손톱깎이 쓰고 나면 이걸 아무 데나 둔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걸 밟는 바람에 발바닥이 찢어진 적도 있고요. 심지어 이 손톱 깎을 때 밑에다 걸레를 받쳐두고 쓰는데 그 걸레를 침대 위에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거나 또 청결에 무딘 모습 때문에 머리 감고 나면은 그 빠진 머리카락도 며칠씩 방치해서 결국 남편만 치운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얼마 전에 이 남편이 오른쪽 손가락을 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일을 쉬어야 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 청소를 남편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아내도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아내도 힘들 거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 상황이니만큼 아내에게 좀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매번 네가 하라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부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OX와 함께 의견 주시면서 조금만 격한 표현은 속으로 좀 집어넣어 주시죠. 자,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나 홀몸 아니거든? 지나가는 여자들 붙잡고 물어봐. 어디 임신한 아내한테 청소 안 한다고 타박을 해? 응? 오빠는 아빠이자 남편이잖아. 아유, 우리 친구 상희는 임신했다니까 남편이 그냥 머리에 이고 산다는데.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혼자입니다, 승희언님. 예, 동그라미. 자, 다음은 남편이에요. 자기야. 어지간히 좀 해야지. 진짜 더러워 죽겠어. 더군다나 나 손 다쳤다고. 자기 보고 다 하란 것도 아니고 아니, 같이 하자는 건데 그것도 싫어. 나중에 애 낳고 이러고 살 거야. 정신 차려 X. 자, 일단 우리 소장님. 네, 뭐 사람마다 뭐 이 사람이 지저분냐 안 하냐,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하냐 이건 좀 개개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부인이 정말 지저분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차마 그건 공개를 그래요. 그럼 지저분하시군요. 네, 근데 임신을 했다고 청소를 못하는 경우는 제 주변에 저도 임신했을 때 청소 많이 했고 뭐 임신 중독증이라든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임신했다고 청소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또 손가락도 다쳤다고 하니까 보통 때는 혼자서 청소를 다 하는 좋은 남편이었는가 본데 아내분께서 조금 이 부분은 같이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이건 임신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임신한 와이프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과 좀 별개. 예를 들어서 손톱깎이를 깎고 그냥 바닥에 휙 던져놓고 남편이 그걸 밟아서 발이 찢어지고 손톱 깎은 거 걸레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이건 임신했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청소를 더 많이 하고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기다 이제 손가락까지 다쳐서 좀 도와달라는 것까지 거부한다면 이 아내는 이제 지금은 임신해서 안 하는 거고 이제 출산해서 애 키워야 돼서 안 하고 그 뒤는 계속 안 합니다. 이거는 부부 공동체가 아니죠. 야, 부부 공동체가 아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인이거든요. 예? 제가 이 실직구를 하면 제가 이 손톱깎이 깎고 이렇게 던져놓고 머리 막 감고 그 쓰레기 머리카락 다 이렇게 하수구에 놔두면 저희 집사람이 그걸 트래핑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톱깎이 치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래 같은 게 이렇게 수건 쓰면 그냥 바깥에 던져놓으면 그거 치우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알고 있는 부분이면 같이 좀 치워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냥 좀 제가 봤을 때 같이 좀 아는 부분이면 좀 이해했으면 어떨까. 제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저는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승희 언님 주변에 가면 뭐가 이렇게 많이 있냐 많아요. 어질러져 있어. 많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김가을님 걸레를 침대에 열받아 하셨고요. 바나나콜라님 장모님한테 이르세요 하셨습니다.
굿 SK님은 우리 딸 비슷해요. 10년 넘어도 못 고칩니다. 사위가 포기했어요. 미안합니다 하셨고요. 가나다님 임신이든 아니든 집은 깨끗하게 해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김효수님은 임신 중엔 좀 해주세요. 평생 서러움 무덤까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사시는 조용민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쯤에 출근하려고 오토바이를 타려는 바로 그때 메모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란 거죠. 저렇게 읽어봤더니 혹시 캐로로 인형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이 캐로로 인형을 갖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하면서 자기 연락처를 남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 선생님 바로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잘못 적혀져 있는지 없는 번호더랍니다. 저 캐로로예요 저거. 순간 사건 반장이 생각나셨대요. 캐로로 인형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방송 보면 너 빨리 와서 동생 갖다 줘 하셨네요. 아유 정말 멋지십니다. 폭우에 따른 미호천 제방 붕괴로 차량 15대가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 일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차도 내부는 그야말로 진흙탕이었습니다. 전국을 휩쓴 폭우 피해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뭐 하루 종일 지난 주말까지도 또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좀 정리부터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송에서 지난 15일 아침 8시 45분쯤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인근에 제방 2기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었는데요. 오후 4시 기준으로 배수율은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이 오늘 새벽에 터널 입구에서부터 10m가량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진흙탕이었습니다. 새벽부터는 이렇게 물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구조대원들이 도보수색을 실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4명의 실종자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앞서 747번 급행버스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버스 운전사를 비롯해서 이번 사고 희생자가 총 1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된 인원 중에 아직 찾지 못한 인원도 1명 더 남아 있습니다. 침수 차량도요, 당초에 15대로 예상을 했는데 2대 많은 17대로 최종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승희 의원님,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겪은 사고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부산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하도가 밑으로는 한 4.5m 정도 되고 길이로는 한 430m, 60km로 운전하면 1분도 걸리지 않는 그냥 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하도였는데 저게 이제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제방을 허물었습니다. 기존의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임시 제방이 이제 마대자루에 이제 그 마대자루를 쌓아 놓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충북 청주에 13일부터 약 4월 동안 500mm 이상이 넘는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방이 무너지니까 손쓸 틈 없이 이제 물이 그 지하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주민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나름대로 인재라고 보이는 게 그 제방을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굴삭기 한 대가 주변에 있는 모래를 모아서 임시로 제방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너지다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요즘에는 이제 블랙박스가 차량마다 거진다 있기 때문에 이 참사 현장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담긴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 한 10여 분 전쯤부터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었는데요. 일단 사고 직전에 이제 한 주민이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포클레인 한 대로만 지금 임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부실하게 해선 안 된다. 장비를 더 투입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아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2분 만에 물이 터널 구간 길이 436m 지하차도를 가득 채우면서 차량들이 고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747번 버스 안에 이제 물이 들어차고 있었는데 그 안에 타 있었던 한 승객과 통화를 했던 20대가 친구가 버스기사 아저씨가 차 안에 물이 차니까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래. 너무 무서워.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이 통화를 끝으로 이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고가 접수되기 10분 전쯤에 한 운전자가 내려오다가 저 747 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 있는 것을 보고 또 옆 차선엔 계속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들어차는 상황이 되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거기서 차를 돌려서 역주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차 물 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경적을 울렸고 그래서 들어오던 차량들도 후진해서 같이 저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는 이런 참사가 생기면 가장 참 일부러 막 저는 외면하고 싶거든요. 그 가슴 아픈 사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역시 너무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대 이모 씨가 전화를 70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들 거기는 괜찮지?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경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쁘는 시간이고 이래서 괜찮아요 이러고 끊었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한테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실종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란 가슴에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침수된 버스 안에 그 시간에 계셨고 그때 전화를 주신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아들 걱정만 먼저 하신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치과를 운영하는 40대 의사 아들을 둔 70대 아버님도 이 무작정 현장으로 달려오셔서 이제 참사를 확인을 하셨는데 어딜 가도 자랑스러웠던 의사 아들인데 찬물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미어진다라고 울먹이셨고요.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결혼한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 사연도 있습니다. 처남을 자택에서 KTX 오송역에 데려다 주려고 이동하다가 지하차도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처남과 함께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차량의 지붕 위로 올라갔으나 물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동료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생자의 장례 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지금 전해드릴 이 공무원, 이 사람은 참, 와, 저는 정말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사 현장 둘러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충북도의 한 국장급 공무원이 맞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인사를 하면서 활짝 웃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간부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 장관에게 상황 브리핑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보고 비판이 이어졌고요. 해당 국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거 무심코 나온 장면인 것 같다. 이유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심코라도 저런 상황에서 저 얼굴 표정은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그냥 방송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백 변호사님, 승 의원님, 네. 일단 국무조정실이 조금 전에 감찰 착수한다는 얘기를 했다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있고 이게 분명히 관리상의 하자였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게 오송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청주시냐 아니면 저 도로의 책임자인 충청북도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책임자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감찰이 진행됐다는데요. 아까 제가 끝말에 분명히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반드시 이 원인 찾아야 되고 아까 앵커가 주셨다시피 이미 경험 한번 했던 사건 두 번째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정말 따끔한 그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과할 정도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통제 좀 해주세요라는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흥덕구청 건설과의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통보했는데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게 사고 발생이 15일 오전 한 8시 40분에서 45분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1시간 좀 넘게 7시 2분에 한 번, 그리고 7시 58분에 한 번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가 필요합니다라는 신고였고요. 또 하나는 궁평지하차도 지금 긴급 통제해야 됩니다라는 신고였는데 아무 통제 장치는 없었죠. 지금 저희가 지금 저 사고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근데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저 당시에 경찰이 엉뚱한 거로 신고를 받고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떻게든 좀 일단락 짓겠다고 지금 당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뭐 속보 상황 계속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112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딸이 아파트 복도 앞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출근하려 집을 나섰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다름 아닌 전 연인이었습니다. 여성이 집에서 나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집요한 스토킹 끝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올 초인가 말이죠. 얼마 뒤에 또다시 스토킹 살인 사건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5시 54분쯤이었는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입니다. 30대 여성이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이 여성을 한 30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연인이었고요. 곧장 흉기 난동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도 남성의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이 찔렸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웬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 이렇게 112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집안에는 어린 손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고요.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해당 남성은 모녀에게 흉기 휘두른 뒤에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숨졌습니다. 소장님, 저 남성과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사이죠? 네. 같은 보험 설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로 있다가 이제 연인이 되었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도 데이트 폭행 혐의로 여성이 경찰에 이 남성을 신고한 적이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말다툼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사건으로까지 진행이 안 되고 현장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중순에 두 사람은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는데 집요하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거겠죠? 네. 뭐 어떻게 보면 헤어지자 그랬으면 충분히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이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헤어지냐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집요하게 스토킹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여성은 6월 2일 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이 부분에 분명히 가스라이팅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고소를 일단 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이게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2일 날 취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수사를 못 하다가 다시 6월 9일 날 다시 한번 이게 인근을 배회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찰에게 신고가 되었고 신고되자마자 지금 이 사람은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우리가 이 뒤에 지금 스토킹으로 살해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 왜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경찰을 비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딱 첫눈에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살인 사건을 저지를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죠. 물론이죠. 통상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에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여성에게 강력하게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들었거나 이런 경우라면 현행범 체포의 구속영장이 당연히 신청이 됐고 청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 당시에 흉기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선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긴 했지만 영장 신청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뭐 잠정 조치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 금지나 통신 제한 명령을 받은 거죠. 일단 그 정도라면 이 남성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범행을 범하진 않을 거다라고 일단 경찰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보기에 이 남성 흉기 위협 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스토킹 구속되진 않은 채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 사건 발생 나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뭘 반납했다는 거죠? 이 스마트워치 얘기입니다. 나흘 전인 지난 13일에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 지급받은 게 지난 6월 2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도 됐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지난 13일에 경찰에 직접 가서 더 이상 연락도 없고 지금은 위험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다면서 이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 순간 그 D-Day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그걸 외면적으로 좀 속이면서 상대방의 경계를 완전히 해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나고 뭐 통신 제한 조치나 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도 잘 지키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도 반납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피해자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계획범죄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가해한 남성도 본인이 가슴 쪽에 자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치료를 마치면 정확한 범행 동기, 범행 계획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승희 의원님, 저희가 참 이게 뭐 뻔한 얘기 계속 뭐 진짜 입버릇처럼 해봤자 뭐 바뀌는 건 없고 계속 사건은 벌어지고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고 아니 저는 진짜 물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저 사람은 범행을 저지를 것 같아 너 구속 이럴 수는 없죠. 하지만 뭐랄까요 저는 이게 진짜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인권의 개념 그러니까 너무 좀 이제는 좀 그걸 좀 제약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해야 되죠. 하지만 가해자의 인권은 법이 정한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국가는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든 이런 그런 그 장치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채워야 된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늘 얘기하는 게 스마트워치를 피해자가 찰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는 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수 없는 전자발찌 같은 것을 가해자에게 채우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 법이 시행돼서 이런 게 좀 철저히 지켜졌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지난 15일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아내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번 사건은 한 통의 신고 전화에서 시작이 됐죠. 네, 신고 전화 들어간 게 지난 15일 새벽 3시쯤입니다. 인천시 중구 이 덕교동 잠진도였는데요. 3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 이렇게 신고 전화가 들어왔고 신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 구급대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신고를 한 30대 남편은 해경에 아내랑 같이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여기 왔다라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수상쩍은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경이 좀 더 정확하게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CCTV 주변의 걸 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도 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신, 이 아내의 시신의 머리 부분에 돌로 맞은 멍자국과 혈흔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경이 이것은 타살을 당한 것이다. 물에 빠져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 조사해보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남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한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의 두 얼굴, 어떤 두 얼굴을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이게 무서운 것 같은데 제가 순간 말을 약간 멈추었는데 처음에 부인이 바다에 떠내려간다. 우리 부인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이 남편이 CCTV 안에 딱 찍혔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인을 바다에 밀어서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을 진짜 하기가 좀 무서운데 아내가 이렇게 나오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 있는 돌을 던져서 아내의 머리 위로 던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방금 박상희 소장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내에게 그만큼 멍이 머리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할 말이 나오질 않는데 세상에 백 변호사님 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기 아내를 저렇게 세상에 살려고 발버둥 쳐 나오는 걸 갖다가 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부터 아내를 살해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캠핑과 낚시를 가자고 아내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범행을 한 건데 범행 동기를 보면 참 이게 과연 범행 동기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서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범행을 했다. 그럼 이혼을 하면 됩니다. 예.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사람을 살해해서 끝을 내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많은데 이 남편은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겁니다. 분명 아직까지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자의 그냥 얘기는 저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또 수사 당국이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자, 제가 이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도대체 무슨 심산일까요? 이런 자들의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요. 이혼하면 될 걸 갖다가.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이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정말 철석까지 믿던 남편이 자신을 물에 빠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저쪽에서 빨리 죽으라고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을 맞는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떻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이 남편은 뭔가 맨 처음에 결혼 전부터 이 여성을 이용할 목적은 없었는가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데 거기에 돌까지 던진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원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정도의 잔인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같이 살던 아내한테 도대체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뭐 보험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예상 못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인마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단은 살인죄지만 이거는 뭐 형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상희 소장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정확한 살인의 동기는 무엇인지 단순 가정 불화 때문에 같이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진술일 것 같고 실제 진짜 이 아내에게 이 정도의 분노를 표출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10초만 예. 말씀드리면 살인죄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공민하고 생각하는 게 살인죄는 그 살인의 유형, 동기에 따라서 그 양형 기준이 4단계,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치정에 그냥 부인하고 뭔가 감정이 안 맞았다 이러면 이게 사실상 보통 동기의 살인이 되면 굉장히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반드시 범죄 원인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가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주변 탐색을 좀 통해 주변을 조금 이렇게 탐문을 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소개로 만난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박 씨는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은 하나가 됐고 이윽고 축복 같은 임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유부녀라는 심지어 법적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때문에 갓 태어난 딸을 친자로 신고조차 하지 못해서 유령 아빠가 된 박 씨. 결국 그녀와 헤어졌고 몇 년간의 다툼 끝에 친부로서의 지위는 겨우 되찾았지만 또 하나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권이었는데요. 딸이 10살이 된 지금까지도 마음 편히 딸을 본 적이 없다는 박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뭐 예민한 개인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각색을 했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제가 이 사연도 같이 좀 취재를 했는데 와, 정말 이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 일단 이 박 씨와 그 여성, 아이의 엄마겠죠.
둘이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2013년에 후배로부터 이 여성을 소개받으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박 씨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이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좀 성실하고 밝은 면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기로 한 뒤에 이 두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합쳐서 사실상 같이 사는데 아내가 주소지를 안 옮기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설득 끝에 아내는 주소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둘 사이에는 아이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하자마자 사채꾼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성이 거액의 사채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 역시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긴 하지만 일단 아이도 생겼겠다.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대신 이렇게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벌써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정말 뭐 성실하고 밝아서 일단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채를 쓰고 있다. 뭔가 좀 여기서부터 꺼림칙한데 자, 뭐가 됐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여성을 소개해준 후배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저 형수님이 이혼녀래요. 네? 형수님이 이혼녀래요. 그래서 아내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털어놨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건너서 전해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가 이 동거녀를 추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이혼녀야 하고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결국 본인이 이혼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아니 그런데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는데 내 과거가 뭐가 문제냐. 사람이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알게 됐다는 건 굉장히 이 남편 입장에서는 꺼림직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걸 처음에 이실직고를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막 소문을 통해서 자, 뭐가 됐든 이게 임신한 지금 아이를 아직 낳지는 않았고 임신을 했던 상태인데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박 씨는 어쨌든 이혼녀기는 하지만 임신을 자기 아이를 지금 가진 상태고 또 6개월이 됐기 때문에 배도 상당히 나온 상태라서 이제 마음을 다잡아 먹고 아, 그래 중요한 건 지금이지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이제 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에 이 박 씨가 이제 우리 이제 혼인 신고도 하고 출생 신고도 하자라고 이제 주민센터로 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놀랄 정말 얘기를 듣습니다. 출생 신고도 혼인 신고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아내, 이 여성 아이 엄마 지금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혼녀라고 했는데 그것도 네, 거짓말인가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직후에 본인이 이혼한 걸 알고 그때서야 전 남편도 아니죠. 지금의 남편한테 가서 나 임신했으니까 이혼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혼 조정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승현님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뭐 그게 없어졌지만 혼인빙자 간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 이혼녀야. 처음엔 그 말도 안 했죠. 뭐 결국 추궁을 하니까 나 이혼녀야. 근데 알고 봤더니 애 출생 신고를 하러 갔더니 아직도 부부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진짜 박 씨의 입장에서는 마른 아들의 날벼락 맞는 건데 진짜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박 씨의 지금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 여성과 지금 있는 이 남편 사이는 이게 법률혼이에요. 법률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이 국가가 보호하는 결혼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박 씨의 입장에서는 이 박 씨가 어떻게 보면 내연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연남이 부인이 있는 그 사람과 상간을 해서 아이를 이제 임신시켰으니까 이게 우리 법 민법 844조에 보면 이게 그냥 혼인 중에 출생한 자, 또 이혼하면 300일 이내에 출생을 하면 그 누구의 아이인가 하면 그 결혼했는 당시의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흔히 말해서 내연남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맞지만 그 아이는 누구 집에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이 남편, 지금 법률혼으로 되어 있는 이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로 치면 호적이라 그러죠. 거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상간남의 아이를 낳던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출산 중에.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해당 지자체에서 남편한테 왜 이 애 안 데려가냐고. 그래서 당신 아동 유기로 고발하겠다.
그랬다가 그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지금. 상황이죠. 이게 예. 지금 우리 민법상으로는 실제 친부인 걸 사실 지금은 DNA 검사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분명히 내 아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소위 유령 아빠가 돼버린 겁니다. 야, 유령 아빠. 자, 내 자식인데 내 그 호적에는 올리지를 못한다. 야, 세상에 그래서 다른 정말 생전 보지도 못한 남자 한테 지금 내 아이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도 일단 두 사람은 딸을 같이 키우면서 동거 생활을 계속 해나가긴 했습니다. 아, 그 내 동거녀의 법적 남편 그 호적에 올리되. 예, 호적에는 올리되 키우는 건 자신이,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하지만 사이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일단 동거녀라고 하겠는데요. 전 남편이랑 사이에서 무려 2명의 아이가 더 있었던 상황이고요. 둘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것도 이 아내가, 동거녀가 양육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결정적이라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다가 놀다가 불에 대고 만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딸의 상처를 보고 박 씨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해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런 와중에도 동거녀는 아니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난리냐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한 거였죠. 그날 밤에 두 사람은 이 일 때문에 크게 싸웠고 결국 참다 못해서 박 씨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유, 소장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새끼가 화상을 입었다는데. 네. 어?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가 다 겁이 나고 신경을 쓰게 되지만 정말 화상을 입었다. 이거는 엄마로서는 정말 가장 놀란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여성 아이를 키울 만한 지금 이 정신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낳았던 두 아이도 사실상 거의 버리고 나온 거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너무 거의 학대니까 이 박 씨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자기 아이니까 그리고 응급실도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 여성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유괴범으로 신고하겠다 그러면서 막 정말 경찰에다 전화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와 박 씨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괴당했다라고 신고하면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성에게 아이를 보내고 맙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동거녀 끝이 난 게 아니라 나 돈이 한 푼도 없어. 집 보증금도 해줘. 양육비도 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재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승현님, 내 딸을 이런 여자한테 못 맡기겠어서 데리고 나왔더니 너 유괴범으로 너 신고할 거야. 와,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모든 민법은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그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이라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출생했는 그 사람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남자의 입장에서 내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고, 그 관계에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의 아이의 입장, 아까 우리 박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아니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돌아갈게요. 이 사건에 돌아가면 이제 이 아이를 이 부인이 이제 내연녀, 동거녀가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동거녀가 키우는데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정말 사정사정해서 아이를 보면 아이 상태가 정말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아이 상태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동거녀가 아이에게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양육에 쓰는 게 아니라 그의 유흥비로 탕진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또 시청 여러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데 이 여성이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그 동거를 하는데 이 남성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나는 과정에 남편이 박 씨가 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 외면하는 이 부인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해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건 빼버리고 결국 내가 친부라는 걸 확인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데려간 게 유괴범으로 몰리게 됐었는데 일단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일단 아빠인 거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겨우 정말 어렵사리 투쟁을 한 끝에, 자,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듯이 또 그 아내가 또 동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아이 딸린 남자랑 동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가끔씩 아이를 만나고는 했는데 만날 때마다 아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손톱이 다 길어와서 거기에 때가 껴있다거나 이에는 충치가 너무 많아서 하다못해서 이 보다 못한 박 씨가 치과 데려가서 치료해준 적도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아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충격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새아빠가 엄마를 때렸다. 엄마가 날 때려서 내가 맞아서 코피가 난 적도 있다. 이런 아이고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박 씨한테만 오면은 엄마랑 살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한테 가기 싫다는 말을 애가 합니다. 그래서 박 씨가 아동학대로 이 여성을 신고한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별 소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엄마한테 어떻게 애를 내 딸을 맡겨요? 데리고 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박 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 아이의 양육권은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의 행사자도 나를 지정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사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법원에 제대로 입증을 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한 것인지 그런 건 뭐 저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박 씨 얘기에 따르면 이제 가사조사관이 와서도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 남녀 간의 양육권에 관련된 이제 뭐 이혼하는 과정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소송을 할 때는 대부분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면 안 될 그런 특단의 사정들, 지금 나오는 그런 사정들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아빠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그게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는지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내리 패소했다는 겁니다. 자, 저희 제작진에게 이 박 씨는요. 난 정말 우리 딸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매우 어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소설 쓴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자, 이 박 씨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10년째예요, 10년째 아이 찾으려고. 제 아이는 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저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 엄마는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는 상태예요. 제가 가끔 면접 교섭을 해요. 볼 때마다 아빠랑 살고 있다고 애원을 해요. 아이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아빠 냄새가 좋대요. 아빠 냄새를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대요.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제 손으로 직접 딸을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2심까지 패소했는데 방법이 없느냐. 자, 백 변호사님, 유령 아빠에서 이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아빠.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양육권과 친권 행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엄마가 데려가서 양육하기로 이제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동거남을 만나서 아이를 학대를 하던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이런 정황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데도 판결 났으니까 그대로 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때 소송 결과가 났을 때와 그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저기는 안 된다. 이제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증거를 많이 모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이전에 그런 결정이 났을 때 그 이후로 뭐 엄마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거나 그래서 지금 나는 아빠랑 살아야겠다거나 이런 진술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 이후의 소송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을 명확하게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승희 의원님부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아니, 이거 딱 들어보셔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이게 낫고 이게 뭐 아까 저 변호사님은 이제 민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형법에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게 있고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두 가지 아동을 중상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면 그때 친권 상실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친권 상실이 되면 물론 그 상실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검사가 하는 거니까 지자체장이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다음 한 번에 더 아동학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저 아버지께서는 신고하셔가지고 형법상으로도 친권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는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 키워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도요? 네, 저도 정말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코피도 나고 화상도 있고 충치도 많고 또 새아빠의 폭력 환경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지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좀 상담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이 아이의 심리적 상태나 지금 상황, 사회적, 지금 물리적 환경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만을 위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SSK님 사람 만나려면 뒷조사 다 하고 만나야겠네. 너무 무섭다 하셨고요. 이진우님 어쨌거나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엄마보다 아빠가 우선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따뜻한 봄날님도 아이 의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도 싫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허니몽키님 마음 아픕니다. 꼭 아이 되찾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코소보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의회입니다. 연단에서는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남성 의원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총리에게 대뜸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있던 부총리에게도 물세례를 퍼붓습니다. 이에 질세라 부총리도 책상에 있던 물병을 이 의원에게 던져버립니다. 의회에 있던 여야 의원들 모두 연단으로 쏟아져 나와서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요. 부총리는 뺨까지 맞았습니다. 아이고야. 멀뚱히 서 있던 총리는 목덜미까지 잡혔다가 경호원들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기시감이 있어요. 몇 분 전에 한 야당 의원이 연설하고 있는 총리 앞으로 다가와서 연단에 사진 한 장을 붙이고 갔습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면 바로 총리 얼굴에 피노키오의 코를 합성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본 부총리가 보란 듯이 그 사진을 쭉쭉 찢어버렸고요. 아이고야. 이에 야당 의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던 겁니다. 결국 의원들 난투극의 회의는 잠시 중단이 됐고 4시간이 지나서야 재개가 됐지만 또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에이그. 이 싸움은 지난 5월 소수민족인 세르비아계가 보이콧한 지방선거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다수민족인 알바니아계가 보직을 휩쓸자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총리는 선거 다시 하자면서 갈등 봉합하려고 했는데 이 세르비아계의 시위는 멈추질 않았고요. 야당 의원들도 국가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총리를 비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어린 여자아이가 뭐야, 창문 이거. 밖에 거꾸로 매달려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야. 그리고 그런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이 아빠입니다. 에? 아이 아빠는 아이를 빨리 들어올릴 생각은 하질 않고 큰 소리로 오히려 아이를 다그치면서 뭐야. 팔을 뻗어서 더 큰 아이씨.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입니다. 아, 저 인간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이제 3, 4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요.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아이를 저렇게 공포에 빠뜨렸던 겁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아빠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아이 아빠는 시끄럽다면서 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걸 본 주민들이 아이 아빠에게 그만하라면서 말렸지만 이런 가혹한 모습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유, 정말 저 신고했어야지 빨리. 이렇게 훈육을 빙자한 학대 3분가량 이어졌고요. 이후 아이 아빠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더 충격입니다.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게.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가족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죠. 아이 아빠는 새 아들을 챙기고 아내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뒤에 딱 붙어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주말 여느 아빠와 같습니다. 이런 남성에게 이쁜 모자를 쓴 할머니 한 분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휴대전화를 들고 서서 이 남성을 따라가기도 하죠.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메 선생입니다. 메 선생. 메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어 영웅이 됐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입니다. 연봉이 600억에서 700억으로 하루 약 2억 원씩 버는 메시가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까지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이렇게 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야. 항상 팬들에게 둘러싸여 이동이 쉽지 않았던 메시가 미국 동네 마트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하니 SNS에서는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닮은 사람 아니에요? 닮은 사람? 맞습니다. 메시입니다. 네, 최근 미국 프로축구팀에 이적을 해서 입단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지금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엔 가족과 찾은 한 식당에서 팬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는데 이때 한 남성에게 뽀뽀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거는 별로 안 좋았겠네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아파트 앞에 주민들이 나와 북적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 사이로 세워진 트럭에 소를 싣고 있습니다. 네, 꽤 여러 마리의 소들이 저렇게 트럭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이 소들의 정체, 바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소를요? 네, 5층에 사는 한 입주민이 놀랍게도 무려 7마리의 소를 이 좁디 좁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워왔다고 합니다. 좀 좋아. 베란다에 앉아있는 소들이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소는 소지 않겠습니까? 예. 이웃 주민들 말에 따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소 울음소리에 게다가 활발한 배변 활동으로 악취가 폴폴 풍겼다고 합니다. 자, 주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头天别个弄上，第二天别个一早就群头炸开了锅了。我心想那个喂养牛、养鸡、养鸭那些都很正常。 네, 결국 참다 못한 이웃들이 민원을 넣었고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들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네, 소들은 관련 부처의 감독하에 안전한 곳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네요. 아유, 저 소똥 냄새 얼마나 지독한데 저거를. 아유, 세상에.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정말 안전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